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은 일상이 너무 고요해서 작은 소음에도 온몸이 깨어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텔레비전의 잔잔한 배경음까지 그런 밤이면 어김없이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은 누구인지를 되묻게 됩니다. 창밖에는 벌레 소리가 들리고 마루바닥은 낮에 든 햇살의 온기를 아직도 간직한 듯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들었고 딸아이도 자기 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몸을 눕히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출근해야 하는 착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긴장도 의미도 없다는 걸 곧 깨닫고 말죠. 하루하루가 길면서도 빠르게 지나가고 유일한 약속은 점심시간과 뉴스 시간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고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삽니다.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죠. 반면 저는 아내와 대화도 줄고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적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도 따로 쓰게 되었고요. 서로 조심스레 거리를 두는 것이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익숙해진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온천이라도 다녀올래요? 당신도 바람 좀 쐬고. 저는 처음엔 탐탁지 않았어요.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행이라고 해봐야 가족과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큰딸은 이미 출가해서 오지 못했고 둘째 딸과 아내와 저 셋이서 차를 타고 조용한 온천 리조트로 향했죠. 차 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창밖 풍경을 찍고 있었고 아내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곱씹었죠. 도착한 곳은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하늘은 주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자락에 안긴 리조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조용한 섬 같았어요. 체크인할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은 2개 잡았어. 당신은 편하게 혼자 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솔직히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방에 들어서자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조명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릴 적 가족과 갔던 온천 여행이 떠오르더군요. 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이젠 제게 없다는 것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딸은 여탕으로 저는 남탕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니 긴장이 세우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탕 안에는 몇몇 중년 남성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조용한 공간을 가르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탕 가장자리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고 무릎을 감싸 쥔 채로 울고 있더군요. 그 순간 본능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괜찮니? 아이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파요? 라고 했죠. 무릎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이는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수건을 덮어주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빠는 없니? 할머니랑 왔어요. 순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탈의실에서 옷을 입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로비 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아, 어디 갔었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 아이를 보며 외쳤습니다. 아이는 그 품에 안기며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여행에 온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은실 씨, 그녀는 그렇게 처음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정중하고도 부드러운 말투, 손자에게 쏟는 다정한 눈빛, 그리고 눈가에 새겨진 세월의 자취들, 단정하게 빗은 머리카락과 깔끔한 트렌치코트는 그녀의 삶이 단지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지대였음을 말해주는 듯 했죠.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얼마나 놀랐을까. 곧 괜찮아요? 큰 상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었고 이름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강은실 씨였고 저는 윤상민, 은퇴한 회사원,
현재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녀는 그런 저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부모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제가 돌보는 게 일상이에요. 손녀도 있는데 지금 여탕에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단단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힘든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자기 삶의 일부라는 확신이 보였죠.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자. 내일 아침에 보자. 익숙한 말투, 익숙한 무관심. 마음이 조금 헛헛해졌지만 이미 익숙해진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낮에 만났던 은실 씨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말투, 서준이를 꼭 안아주던 손길, 아이의 작은 상처에도 함께 아파하던 마음.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도 별로 재미없고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어야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었죠. 며칠 뒤 마트에 갔습니다. 요즘 아내가 워낙 바빠서 장을 보는 일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할인 정보도 확인하고 어떤 브랜드가 더 나은지도 비교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마트의 과자 코너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서준아, 그건 너무 달다니까. 다른 걸 골라봐.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은실 씨였습니다. 손자 서준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아이. 작은 소녀는 수줍게 그녀 손을 잡고 있었죠. 은실 씨. 어머? 상민 씨.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우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얘는 제 손녀 서연이에요. 서연아, 인사하자. 수줍게 고개를 숙인 서연이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이들이란 정말 순수해서 좋은 것 같아요. 거짓이 없고 눈빛만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근처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동네예요. 가끔 여기 와요. 학용품도 사고 간식도 사러요. 여기가 물건이 좋아서요. 서로의 생활 방향이 겹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 왠지 반가웠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제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마트 안에 카페 있던데요.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애들도 음료수 하나 마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조용한 마트 안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준이는 초콜릿 우유, 서연이는 딸기 우유, 저는 아메리카노, 은실 씨는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카페 테이블에 놓인 4잔의 컵은 우리 사이의 자연스러운 경계를 녹여주었죠. 아이들 돌보시느라 정말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버텨요. 없었으면 더 외로웠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저도 모르게 속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특히 낯선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해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시기가 있죠. 저희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엔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더 그립기도 하죠. 그녀의 눈에 가벼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이 사람이 참 진실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사이 서로의 삶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눈 그 감각. 그것이 설렘인지 위안인지 혹은 단순한 외로움의 반작용인지 분명히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쁜 얼굴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딸아이는 방 안에서 화상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죠. 그런 일상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혼자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실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죠. 아이들이 있어도 밤이 되면 더 그래요. 그녀는 그런 외로움을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견디고 있었고 저는 그것조차 없이 하루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들이댔다가는 민폐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그녀의 따뜻한 라떼 향으로 가득 찬 듯했어요. 결국 수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민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더 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만날까요? 그 짧은 문장에서 느껴지는 기대감. 마치 어릴 적 소풍 전날의 두근거림 같았죠. 토요일이 오기까지 시간이 왜 그리도 더디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고 머리카락을 빗으며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약속 장소에 도착한 건 오후 1시 45분쯤이었습니다. 일부러 15분 일찍 나왔죠. 카페는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다행히 창가 쪽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은실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정갈하게 다듬은 머리와 부드러운 스카프, 그리고 작게 웃는 얼굴이 참 단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셨네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메리카노, 그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골랐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할 만큼 대화는 처음부터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요. 간만에 혼자 나온 거라 기분이 묘하네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일상뿐 아니라 속마음까지 슬며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는 남편과의 말년을 회상하며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한동안 현실인지도 몰랐죠. 혼자서 손자 손녀 돌보는 것도 처음엔 버거웠는데 그게 삶이 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아직 아물지 않은 흉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슬픔의 위로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인생을 그녀는 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에 내 아내는 이렇지 못할까? 라는 아주 부당한 질문이었죠. 아내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내고 있었을 텐데 저는 너무 쉽게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실 씨,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워요. 특히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면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말 상대가 없다는 걸 실감하죠. 저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외로움을 다르게 겪고 있었고 그 외로움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게 만든 거겠죠. 감정은 조용하게 흐르다가 문득 솟구치듯 다가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마음 한켠의 빈자리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왔을 땐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실 씨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고요보다 위로가 되었거든요. 공원은 저녁 햇살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에 나무잎이 사르륵 흔들리고 잔디밭 위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며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저와 은실 씨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부드럽게 지워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마치 오래전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공원 참 예쁘네요. 예전엔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만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녀의 말이 어쩐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산책할 땐 눈에 들어오지 않던 꽃도 함께 걷는 사람 곁에선 유독 선명하게 피어나죠. 그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결혼 초반의 좌충구돌한 기억,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까지 마치 누가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 오래된 앨범을 함께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실 씨는 학창시절 연극부였다고 말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눈빛에서 소녀 같은 생기를 발견했죠. 지금도 연극이 좋아요? 가끔 문화센터에서 연극 모임에 나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가요. 그럼 다음에 연극 보러 같이 가시죠.
저도 연극은 좋아해요. 그녀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짜요? 그럼 꼭 같이 가요? 하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선 오랜만에 마주한 자유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그저 자기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엔 그저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엔 공감해주는 상대였으며 지금은 내가 기다리는 사람. 상민 씨. 네? 요즘 이상해요? 상민 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더 외로워져요. 그녀의 고백 같은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그건 단지 외로움의 무게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에서 오는 울림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은실 씨가 생각나요. 자꾸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불이 켜지고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서로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얽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상민 씨는 아내분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미 움직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실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늘 무언가를 참아야 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죠. 그런데 상민 씨를 만나니까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그날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죄책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감정을 막을 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기적 같았으니까요. 오늘 저희 집에 오실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아담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손주들이 만든 듯한 색종이 공작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남편이랑 같이 꾸민 집이에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특히 상민 씨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녀는 차를 내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죠. 상민 씨, 네? 오늘 그냥 여기에 있어 주실래요? 그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넘는 위로,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단지 육체가 아닌 마음이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오래도록 감춰뒀던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던 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읽었던 어느 책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때로 죄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가 된다. 그날의 우리는 죄보다는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퍼져 있었고 골목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흘러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와 반대로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욕실로 향해 샤워를 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물줄기 속에서 전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은실 씨의 조용한 숨결, 떨리는 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었던 말 없는 약속들. 그 순간들이 거짓처럼 느껴지기엔 너무 생생했고 꿈처럼 믿기엔 너무 따뜻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조용히 아내 옆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무심히 등을 돌리고 자는 아내의 모습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괜한 미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아니, 미안함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였죠. 그날 오후 은실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또 하나의 작고 은밀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실 씨와 있을 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때론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한 달쯤 그렇게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저는 생선 코너 앞에서 고등어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유독 좋아하던 고등어 구이. 오래전 아이들이 어릴 적엔 종종 제가 고등어를 구워줬습니다. 그때 아내는 맛있다며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곤 했죠. 그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생선을 받아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것이 일렁였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은실 씨와 함께한 시간이 아무리 행복해도 현실은 제가 여전히 기혼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를 위해 고등어를 구워주었습니다. 아내는 의외로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웬 고등어야? 오랜만이다. 당신 좋아하잖아. 갑자기 생각나서 고마워. 그 웃음은 순수했고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은실 씨와의 시간에서 얻은 따뜻함이 아내에게도 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던 좋은 남편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뭔가 달라졌어. 그래, 응. 뭔진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달까.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실 씨 덕분에 저는 더 나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위로가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기묘한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거울을 보며 자문합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외롭게 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일까? 그런데 또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 관계를 통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건 그리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건 어쩌면 내 삶의 윤리적인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일지 아니면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지 그 판단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은실 씨와의 만남은 어느덧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중에 한두 번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집 안소파에 눕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돌봄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까지 책임지며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은실 씨가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요 며칠 서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밤새 간호하느라. 그럼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누워 계세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회사 다닐 땐 밥 한 번 해본 적 없는 제가 어느덧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맙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동물의 삶을 다룬 내용이었죠. 다큐멘터리 속에선 암사자 한 마리가 어린 새끼들을 돌보며 맹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은실 씨가 말했습니다. 저 암사자 꼭 나 같아요. 정말요? 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 하는 그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삶이란 건 결국 누군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할 대상이 변하면서 인생의 무게도 따라 바뀌는 거겠죠. 그녀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바람에 흔들리는 사바나의 풀들이 사각거렸지만 제 귀엔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묘하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외출이 잦아졌네. 그냥 바람 쐬러 나가. 답답해서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간지대의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리도 없었죠.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요. 눈빛 하나에도 감정이 담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건지, 믿는 건지, 혹은 관심이 사라진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묘한 공기가 흐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저녁 내가 요리할게. 좋아하는 감자탕 어때? 아내는 별말 없이 쪽지를 읽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식탁 앞에 마주 앉은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런 건 오랜만이네. 당신도 사람이 다 됐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약간의 감사와 아주 옅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름 노력 중이야.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은실 씨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아내를 다시 마주하려는 용기를 냈을까? 속으론 누군가를 향한 설렘이 있지만 겉으론 아내와의 일상을 유지하는 이 상황.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건지, 그 균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근 모순된 두 감정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 때 인간은 성숙해진다고 말했죠. 저는 지금 그 시험대 위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선 오래된 의리, 다른 한쪽에선 늦게 찾아온 위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실 씨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정확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공간 안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이해하려는 시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빠도 아닌 그냥 윤상민으로서의 나.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늦잠을 잤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이 이불 속에서 한참을 더 머물고 싶더군요. 하지만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보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괜찮으시죠? 커피는 제가 쏠게요. 은실 씨의 문자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와의 더 약속은 제게 하루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 하나만으로 일주일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커피 한 잔의 만남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집에서는 하지 못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옷장 앞에서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뭘 입어야 너무 꾸미지 않으면서도 정갈해 보일까? 결국 셔츠와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턱선에 난 흰 수염을 조심스럽게 다듬었고 은은한 로션을 손등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릴 적 첫 데이트를 준비하던 마음과 닮아 있었죠. 카페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운터엔 말없이 책을 읽는 직원 한 명이 있었고 벽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은실 씨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니트에 와인빛 머플러를 맨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고 그날따라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상민 씨랑 있으면 괜히 말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좋던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침묵이 편안해지는 건 꽤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아이들 키우는 게 체력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 뒤엔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말로 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엔 이제 말보다 침묵이, 약속보다 작은 행동이 더 큰 신뢰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우리는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한적한 길을 따라 나란히 걷다 보면 어느새 일상은 멀어지고 그저 이 순간만이 남습니다. 가끔은 꽃집 앞에서 멈추기도 하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기 그녀가 말했습니다. 상민 씨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좋아했던 정훈이의 안개를 떠올렸습니다. 가사가 좋잖아요. 안개처럼 스쳐간 사람이라는 말. 언젠가 그게 내 이야기 같더라고요. 은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노래 저도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같은 시절, 같은 감성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조용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드시고 가실래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서준이랑 서연이는 오늘 밤 외할머니 댁에서 자요. 조용해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방에 들어가 도마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이 주방에서 오가는 소리로 이어졌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익숙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 퍼지는 된장국 냄새, 지글지글 구워지는 가지전의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눈빛으로 주고받는 웃음들.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어릴 적 엄마 도와줄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저녁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선 정훈이의 안개가 흘러나왔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히 떨리는 손.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건 우연이지만 남게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고요한 밤만큼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하고도 길었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만을 위한 선물처럼 멈춘 듯 느껴졌죠. 은실 씨의 집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났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은 벽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소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 서로의 천,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안도의 감정. 거기엔 어떤 강요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상민 씨, 은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 가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였고, 아내였고, 지금은 할머니인데 나 자신은 언제였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흐린 안개처럼 오랜 세월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회사원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서로의 잊힌 이름을 되찾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더군요. 그녀와 있을 때면 저는 윤상민이라는 이름을 단지 가족관계나 직업이 아닌 한 사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동반자로 존재하는 자신을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처럼 감싸주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고 동반자라는 말은 조금 낯설었지만 그것들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름 모를 감정이 우리를 잇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은실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있어 주실래요? 그 말은 단지 함께 밤을 보내자는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외로운 밤에 서로의 천을 빌리고 싶은 존재의 무게를 나누고 싶은 부탁이었죠. 침실로 들어간 우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아찔했고 숨결이 스치는 거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새삼스레 확인했습니다. 은실 씨는 조용히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상민 씨, 이게 현실이 맞나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현실이에요. 밤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럽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한 그 감정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서로를 안으며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마치 오랫동안 목이 마른 사람이 샘물을 마시듯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모든 가면을 벗게 만들었고 솔직함은 거짓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밤을 지새웠고 창밖이 은은하게 밝아올 무렵까지도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을 끌고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순간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은실 씨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조금은 두렵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집에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다시 일상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어딘가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죄가 아니며 생존을 위한 온기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커피 한 잔을 내려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이 감정.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자주,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듯 살아가던 날들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나를 깨웠다는 것.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제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은실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중엔 마트에서 장을 본다며 산책을 핑계 삼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외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묻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은실 씨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손짓도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졌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읽는 데 익숙해졌죠. 어느 날엔 그녀가 김밥을 싸왔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것을 나눠 먹으며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도시락 먹는 거 참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예전엔 딸아이 소풍 도시락 싸주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서로의 기억 속 따뜻한 조각들을 꺼내놓으며 우리는 마치 서로의 과거를 함께 걸어온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았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이유처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서로를 떠올리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만큼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와 마주하는 시간마다 괜히 시선이 어긋났고 식탁 앞에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대화는 단 몇 초 만에 끝났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표정이 무심해졌습니다. 요즘은 뭐가 그렇게 바빠? 하고 묻는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도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죠. 어느 날 은실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실 씨, 나 요즘 무섭기도 해요. 아내한테 들키는 것보다 이게 나를 더 바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어떤 쪽으로요? 책임감이라든가 죄책감 같은 거요. 예전에는 그게 저를 붙잡아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저를 자꾸 무디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변화일 수도 있어요. 무뎌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뭔지 찾아가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진짜 마음, 나는 과연 내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심을 마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 그녀가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내일 저녁 나랑 같이 영화 볼래? 그 말에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마치 아내가 저를 다시 품어보려는 마지막 시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좋지. 그럼 뭐 볼까?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 무게를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은실 씨와의 감정이 진짜라면 지금 이 자리에 조용한 저는 대체 무엇일까? 애정 없는 의무일까? 아니면 오래된 습관일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누구에게 더 진실할 수 있을까?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에게 거짓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 불편함은 하루하루 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의 균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실 씨와 함께 있을 땐 마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아내와 있을 땐 그 느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엔 익숙해서 괜찮았던 침묵이
이제는 서로를 회피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은실 씨와 점심을 먹고 나서 그녀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문득 말했습니다. 상민 씨, 언젠가 우리 관계가 들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조용한 말투였기에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들킬까봐 겁나기도 하고 또 들키면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 상민 씨 같아요. 두려우면서도 끝까지 부정하지는 못하는 사람.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정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위선적인 것도 아닌 그 모순. 그것이 지금의 나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눈빛은 더 복잡해졌죠. 감정이 커질수록 그것을 감추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륜이 육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겪은 것은 반대였습니다. 깊은 대화,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해에서 비롯된 감정이 점차 관계를 끌고 간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향한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덮어주며 그 옛날 결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이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는 약 기운에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두 사람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심인 걸까? 질문은 더 복잡해졌고 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는 다시 회사에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이 되었죠. 은실 씨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건 혼자인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요즘 어때 보여? 그녀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말했습니다. 글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느껴져. 그럭저럭. 그 말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 그럭저럭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도 않고 너무 많이 실망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흘러가는 관계. 그것이 우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긴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쓰고는 찍고 또 쓰고는 구겨버렸습니다. 도저히 끝까지 쓸 수 없었습니다. 내 감정을 말로 옮기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저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내가 원한 삶은 이런 모습이었을까? 어쩌면 은실 씨를 만난 건 운명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통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순된 진심, 그것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명일지라도 지금의 나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과 동시에 존재하는 두 사람, 그 안에서 나는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천천히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기운이 감돌 무렵 나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아침이면 아내와 마주하고 오후에는 은실 씨와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다시 아내와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은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롭게 피부를 찌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실 씨와 함께 작은 식당에 들렀다. 볕 좋은 날이었고 그녀는 모처럼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상민 씨랑 함께한 이후로 제가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정말요? 응, 딸도 가끔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묻곤 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다. 우리 사이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겐 아직 말 못할 불편함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음이
관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줄이라는 게 슬프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던 길, 은실 씨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상민 씨는 언젠가 이 관계를 끝낼 생각도 하세요. 나는 당황했지만 정면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처럼 웃었다. 나도 그래요.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삶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돌아갈 곳이 좁아지는 것도 느껴졌다. 며칠 뒤 아내가 오래전 대학 동창을 만난다며 외출을 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남게 된 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실 씨에게 연락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날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쳤지만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오랜만에 결혼식 앨범을 꺼냈다. 책장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것을 꺼내면서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첫 장에는 신혼여행에서 웃고 있는 우리의 사진이 있었다. 그 시절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과 달랐다.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 이제는 그 믿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조차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앨범을 넘기다 딸아이의 100일 사진이 나왔다. 그 작은 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어느새 세월의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질까?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들어와 피곤한 듯 말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창은 어땠어? 그냥 뭐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다고 하더라. 그래도 오랜만에 기분 전환됐겠네. 그러게. 근데 상민 씨,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살짝 내려놓고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감이에요. 예전 같지 않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 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사랑의 형태가 바뀐 걸까? 은실 씨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면 그건 어떤 정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도덕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지만 감정까지 제어하진 못한다는 걸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그 다음 날 나는 은실 씨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실 씨,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만나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말없이 제 손을 잡았다. 상민 씨, 괜찮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우리가 틀린 걸까? 아니면 너무 솔직한 걸까? 나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6월의 어느 늦은 오후, 은실 씨와 나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전통찻집을 찾았다. 시원한 매실차를 앞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말수가 줄었고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만이 오갔다. 감정이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말은 줄어드는 모양이었다. 비 오니까 더 조용하네요. 내 말에 은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런 날엔 꼭 누군가 그리워져요.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과한 누군가에 대한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죽은 남편, 혹은 떠난 청춘, 아니면 지나가버린 이름 모를 감정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언젠가는 그리움으로 바뀌게 될까봐 겁이 났다. 상민 씨. 네, 당신은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할 사람이에요. 전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전율처럼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한다는 말은 순간적으로 너무 무겁고 침묵은 너무 가벼웠다. 그래서 우리는 말 대신 손을 마주잡았다. 따뜻하고 조용한 온기 하나로 모든 것을 전달하는 방식. 어쩌면 그게 우리 나이대의 방식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무말랭이 무침,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열무김치까지 평범하고 익숙한 반찬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아내가 반찬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손등이 유난히 말라 보였다. 젊었을 땐 물기가 항상 맺혀 있던 그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진짜 미안해. 아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요즘 들어 당신을 너무 소홀히 대했던 것 같아서.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 들으니까 더 낯설어. 언제부터 이렇게 다정했어? 나는 웃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반응은 늘 그랬다. 진심을 살짝 비껴가는 유머. 하지만 그 속엔 섭섭함과 익숙함, 체념과 애정이 뒤섞여 있다는 걸 이제는 나도 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방 안에서 딸과 통화를 하는 듯 했고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은실 씨에게 문자를 보낼까 망설였다. 오늘 하루도 잘 지냈는지, 비 오는 밤은 괜찮은지.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그날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조용히 잠들고 싶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러던 중 아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다음 주에 은진의 가족이 놀러 온대. 애들 데리고 큰딸과 사위, 그리고 우리 손자. 나는 그 말에 이유 모를 감정이 밀려왔다. 손자를 본다는 설렘보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래, 좋지? 장 좀 봐야겠네.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마치 커다란 종이 울린 듯 불안했다. 그날 밤 은실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요즘 통 연락 없으시길래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나는 그날 저녁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지만 단 한마디는 남겼다. 은실 씨, 저 손자가 곧 와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이내 말없이 웃었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 되는 거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상민 씨는 이미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이 그날의 위로가 되었다.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떤 사람으로 남든 간에 누군가에겐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다. 따뜻했던 사람.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손자 은우가 집에 온 날.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거실에서 작은 의자를 꺼내고 오래된 장난감 박스를 먼지 털어 꺼내 놓았다. 그 박스는 딸아이가 어릴 적 쓰던 것들이었고 이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시간이 된 셈이었다. 오후 3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딸과 사위, 그리고 꼬마 은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할아버지. 은우가 작은 팔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오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우리 은우 많이 컸구나. 거실은 순식간에 북적거리는 놀이터가 되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아이에게 과일을 잘라주었다. 딸과 사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랜만에 부모 집에 온 편안함 때문인지 소파에 기대어 쉴 틈을 가졌다. 나는 은우와 볼록을 맞추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잔소리는 하지 않되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니면 손에 쥔 장난감을 함께 탐험해줄 용감한 동료.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이렇게 끼우면 되거든. 오, 됐다. 은우는 박수를 쳤고 나는 그 작은 손뼉 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누군가의 어린 시절 안에 따뜻한 기억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오랜만에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은우는 이미 방 안에서 잠들었고 딸과 사위는 손님방에 들어가 있었기에 거실은 오랜만에 조용해졌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오늘 참 잘하더라. 뭐가? 할아버지 역할 말이야. 나 은우가 당신이랑 놀면서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도 좋았어. 뭔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달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오랜 세월의 이해와 포용이 들어있었다. 그날만큼은 우리 사이에 말 없는 화해가 이루어진 듯했다. 하지만 그 밤 나는 은실 씨를 생각했다. 그녀가 손자 서준이와 나누던 눈빛, 걱정 반, 사랑 반의 복잡한 표정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먹던 된장국. 그 기억들은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은우와의 하루가 끝난 다음 날, 나는 다시 은실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우리 손자가 왔었어요. 어머,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필요했던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하겠구나.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그녀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느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 며칠 뒤 나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 다녀왔다. 장을 본 건 오랜만이었고 우리는 서툴지만 나란히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다. 마치 신혼 때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낯설지 않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10년은 된 것 같네. 아내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좀 늙었지. 늙었지. 근데 나쁘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대신 말없이 내 손을 조금 더 단단히 감쌌다. 그날 밤 나는 은실 씨에게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어쩌면 내 마음속의 무게추가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을 향한 것인지 혹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인간은 가끔 너무 많은 감정을 동시에 품는다. 그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결국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나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미안해지는 감정, 그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인지 아니면 그저 비겁함의 변명인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또 하루를 살아냈다. 일요일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우산을 들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람도 없고 조용한 그곳은 생각을 정리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였다. 몇 권의 책을 꺼내 들었지만 눈길은 문장 위를 미끄러질 뿐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젖은 나무숲, 물방울이 맺힌 유리창, 느릿하게 걷는 사람들. 내 속은 그 풍경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은실 씨도, 아내도, 딸도 정말 오랜만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오후. 그 조용함이 무서웠고 동시에 해방 같기도 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은실 씨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상민 씨, 우리 그냥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친구, 얼마나 애매한 단어인가. 서로를 안아본 사이에서 친구가 가능할까? 아니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지나온 관계이기에 더 깊은 우정이 가능할까? 내 마음속 어디에선가 그 말이 울리고 있었다. 그냥 친구, 이유. 그것이 도피인지 용기인지 모르겠다. 나는 노트를 꺼내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글을 쓰는 건 늘 나를 조금씩 들여다보게 해준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가장 미안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진심을 숨기고 있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모두 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오원아 글을 쓰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 도서관 특유의 냄새와 먼지 낀 책 냄새,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비 내리는 외부의 차분한 소음. 모든 것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은실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다음 주엔 만나지 말아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보내고 나서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답장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내가 필요한 건 그녀의 이해보다 내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이었다. 그 주말 아내와는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 딸이 보내온 손자 사진을 함께 보며 웃기도 했고 마당의 화분에 같이 물을 주기도 했다.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저녁을 준비했고 아내는 내가 구운 연어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민표 연어구이야. 이제 요리 좀 한다고 소문났지. 당신 진짜로 좀 달라졌어.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내가 원래 이랬는데 너무 오래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다. 20년 전 극장에서 함께 봤던 영화의 리마스터 버전. 그때는 젊었고 아이가 없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이젠 대사도 바뀌고 화면도 더 선명해졌지만 영화 속의 감정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내 안에서도 살아있었던 것 같았다. 영화가 끝나고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냥 우리가 괜찮다고 느껴져.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프고 또 고마웠다. 그날 이후 나는 은실 씨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동시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어느 날 문득 그녀에게서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짧은 글귀 하나. 당신 덕분에 따뜻한 계절을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젠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 엽서를 보고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흐느껴 울진 않았지만 조용히 눈물이 뺨을 따라 흘렀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립다는 감정이 겹겹이 내려앉은 순간이었다. 삶은 그렇게 한 사람을 지나고 나면 다시 평온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비가 오면 그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까? 아이들은 건강할까? 그녀의 눈가주름은 지금쯤 얼마나 깊어졌을까? 모든 감정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삶을 다정하게 만들어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집 앞 은행나무는 천천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함께 닳고 또 새로워지는 걸 느꼈다. 변화는 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된다. 마치 은실 씨와의 관계처럼 처음엔 작은 온기였던 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번져버린 것처럼.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일상 안에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나 자신과의 타협이랄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야만 비로소 보이는 어떤 진실이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심하거나 피곤하지는 않았다. 가끔 함께 마트를 가고 동네 도서관에도 같이 들렀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 대신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말없이 이어지는 시간들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한밤중 거실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평온한 삶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보다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잔잔한 수긍이 일었다. 사랑이란 건 꼭 뜨겁고 강렬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삶이라는 긴 호흡 안에서는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미지근한 온기야말로 진짜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은실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도 그러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말없이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가끔은 책갈피처럼 조용히 펼쳐보게 되는 추억. 거기엔 부끄러움도 미련도 그리고 따뜻한 감사도 함께 있었다. 며칠 전 나는 손자 은우와 함께 도서관 앞 놀이터를 걸었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가득했고 은우는 작은 손에 그것들을 한 줌씩 쥐어 모으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예뻐. 정말 예쁘다. 근데 금방 바람에 날아가겠지. 그럼 또 모으면 되지.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아이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존재다. 잃어도 슬퍼하지 않고 흩어져도 다시 모을 줄 아는 힘. 나도 한때는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우리 올겨울엔 어디 온천이라도 갈까? 아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또 갑자기 웬 온천?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요즘은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좀 더 좋아졌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와 따뜻한 물에 몸도 마음도 좀 풀고 오자 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또 한 계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이번엔 방을 따로 잡지 않고 같은 방에서 자려고 한다. 같은 이불 속에서 발끝이 부딪히고 이따금 코 고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우리였다. 어떤 사랑은 사라지고 어떤 사랑은 남는다. 사라졌다고 해서 덜한 것이 아니고 남았다고 해서 더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시절 내게 꼭 필요했던 감정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오늘도 집 앞 은행나무 아래를 걷는다. 가끔은 은실 씨를 떠올리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녀가 나에게 알려준 감정들, 그녀가 내 삶에 새겨준 흔적들, 그리고 그녀 덕분에 내가 더 나은 남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삶은 어쩌면 그런 일시적인 따뜻함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길게 기억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빛났던 사랑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는 평범하고 진실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은퇴한 61세 남성 윤상민이 아내와의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떠난 온천 여행에서 그는 우연히 손자와 함께 온 은실 씨를 만납니다. 짧지만 깊은 인상을 받은 상민은 며칠 후 마트에서 은실 씨와 다시 마주치고 점차 그녀와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일상의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와 은실 씨는 서로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점차 무거운 질문을 동반합니다. 과연 이 관계는 옳은가? 그리고 자신은 누구에게 진실해야 하는가? 동시에 상민은 손자와의 시간을 통해 가족 안에서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점차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은실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넓고 깊어진 감정의 결을 얻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 내면의 외로움과 사랑, 책임과 욕망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용기임을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독자에게 남는 여운은 길고도 따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하든 그 감정이 진심이었다면 충분하다는 진실 말이죠.